윤우야, 엄마가 죄인이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차가운 유치장 철창 앞에 무릎 꿇은 서연우 회장의 떨리는 손이 철창 사이로 뻗어나가고 그 너머에서는 25년간 거리를 떠돌며 가족을 그리워했던 청년 한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연우의 손에 쥐어진 찢어진 가족사진 반쪽과 한결의 주머니에서 꺼내진 나머지 반쪽이 철창 사이에서 천천히 맞춰지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는 2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온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계신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히를 진심으로 기도드릴게요. 돈이 이렇게 많이? 이걸 어떡하지? 서울역 근처 고가도로 밑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한밤중이었다. 낡은 캔버스천 여러 장을 겹쳐 덮고 잠들려던 한 청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한결. 손에 쥐어진 것은 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진 지갑 하나였다. 지갑은 길바닥에 그냥 떨어져 있었다. 한결이 평소 잠자리로 쓰는 자리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이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다. 하지만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금색 로고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명품 브랜드의 상징이었다. 한결의 손가락이 천천히 지갑을 열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수표 여러 장이 정갈하게 꽂혀 있었고 5만원권 지폐가 두툼하게 들어차 있었다. 대충 세어봐도 몇백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S&W 패션그룹 극비라고 적힌 서류 봉투도 함께 떨어져 있었다. 한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멀리서 취객 몇 명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이 돈이면 한결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따뜻한 찜질방에서 일주일은 푹 쉴 수 있을 것이다. 배불리 밥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낡아 빠진 옷이 아닌 따뜻한 겨울 패딩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장난 카세트 플레이어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카세트 플레이어. 한결은 무의식 중에 품속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쓰다듬었다. 플라스틱 케이스는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재생 버튼은 망가져서 눌러도 작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한결의 유일한 보물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다. 그는 이 카세트 플레이어와 함께 보육원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했다. 정확히는 25년 전 한겨울 새벽이었다고 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 갓난아기였던 자신을 담요에 싸서 버리고 간 누군가가 이 카세트 플레이어와 찢어진 가족사진 반쪽을 함께 두고 갔다는 것이다. 한결은 지갑을 다시 내려다봤다. 투명 카드 홀더에 꽂힌 명함이 보였다. 서연우, S&W 패션그룹 회장. 고급스러운 활자체로 인쇄된 명함이었다. 그 옆에는 서연우 회장의 얼굴이 박힌 신분증도 있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다. 회장님. 한결은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다. 아마도 이 지갑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알더라도 그저 다시 만들면 그만일 것이다. 수표도 정지시키면 되고 서류도 재출력하면 될 것이다.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한결은 달랐다. 그에게 이 돈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을 정도였다. 어제는 그림도 한 점 팔지 못했다.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려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에게 이 지갑은 한 달은 버틸 수 있는 생명줄이었다. 한결의 손이 다시 한번 떨렸다. 그는 지갑을 꼭 쥐고 눈을 감았다. 그의 뇌리에 보육원 원장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결아, 내가 힘들어도 올곧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를 버린 그 사람들에게 당당할 수 있단다. 원장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다. 20분쯤 지났을까? 한결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캔버스천을 접어 구석에 숨기고 지갑을 품속 깊이 넣었다. 그리고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다. 방향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 쪽이었다. 새벽 공기는 더욱 차가웠다. 한결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계속 흘러나왔다. 그의 낡은 운동화는 밑창이 다 닳아서 차가운 아스팔트의 냉기가 그대로 발바닥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다. 괜찮아. 올바른 일을 하는 거야. 한결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비록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을지 몰라도 자신마저 떳떳하지 못하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품속의 카세트 플레이어를 만지며 다짐했다. 언젠가 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고쳐서 그 안에 담긴 소리를 듣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때는 떳떳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거리의 가로등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줄였다 반복했다. 한결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렇게 그는 새벽 거리를 홀로 걸어갔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 민원실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한결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당직 근무 중이던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다. 경찰관의 눈빛이 순간 한결의 모습을 훑었다. 지저분한 머리, 때 묻은 옷, 해진 운동화. 전형적인 노숙자의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다. 이 시간에 노숙자가 경찰서를 찾는 경우는 대개 취객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따뜻한 유치장에서 하룻밤 묵으려는 경우가 많았다. 한결은 품속에서 지갑을 꺼내 조심스럽게 민원 창구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주었습니다. 주인 찾아주세요.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지갑을 집어들고 천천히 열어봤다. 수표와 현금 그리고 서류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경찰관은 놀란 눈으로 한결을 다시 쳐다봤다. 이거 돈이 꽤 많이 들어 있는데요. 정말 주우신 거 맞나요? 네, 서울역 근처에서 주었습니다. 전부 그대로 있어요. 경찰관은 지갑 속 신분증을 확인했다. 그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다. 이거 S&W 패션그룹 회장님 거네요. 습득물 신고하시려면 인적사항을 남겨주셔야 하는데. 아니요. 한결은 고개를 저었다. 전 괜찮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요. 그냥 주인분께 잘 전해주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습득자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습득물 가액의 최대 20%까지. 하지만 한결은 이미 몸을 돌려 민원실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경찰관이 황급히 일어났지만 한결의 움직임이 더 빠했다. 유리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고 한결의 모습은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경찰관은 멍하니 지갑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CCTV 관제실에 연락을 취했다. 방금 나간 사람 얼굴 확인 좀 해주세요. 습득물 신고자인데 인적사항을 안 남기고 가셨어요. 한편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S&W 패션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비상이 걸려 있었다. 서연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제 저녁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나오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 카드는 정지시키면 되고 서류는 재발급받으면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지갑 안에 담긴 다른 것이었다. 투명 카드 홀더 뒤편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공간에 25년 전 찢어진 가족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연우가 평생 간직해온 유일한 증거였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증거. 25년 전 어느 겨울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사이에 사라져버린 갓난아기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회장님, 비서실장 차민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지갑을 찾았다고 합니다. 연우의 눈빛이 살아났다. 정말요? 사진은? 사진도 그대로 있나요? 그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겠습니까? 30분 후 서연우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 민원실에 도착했다. 경찰관이 공손하게 지갑을 건넸고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아들었다. 수표도 현금도 서류도 모두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 사진도 제자리에 있었다. 연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습득하신 분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요.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게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습득자분이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가셨습니다. 보상금도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요. 다만 CCTV에 얼굴이 찍혀 있기는 합니다. CCTV를 보여주시겠어요? 잠시 후 관제실에서 연우는 모니터를 통해 한결의 모습을 봤다. 화면 속 젊은 남성은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묘하게 단정한 인상을 주었다. 경찰관이 지갑을 열어보는 장면, 한결이 담담하게 대답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그런데 연우의 시선이 화면 한 곳에 멈췄다. 한결이 문을 나서기 직전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다. 그 짧은 순간 연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 사람, 얼굴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나요? 경찰관이 화면을 확대했다. 한결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연우는 숨이 멎을 듯 화면을 응시했다. 눈매의 모양, 코의 선, 그리고 왼쪽 볼의 희미한 흉터. 이건 연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 은밀한 공간에서 찢어진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연우와 남편 그리고 갓난아기가 찍혀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반쪽만 남아 있었다. 아기의 얼굴 부분이 찢어져 나간 사진이었다. 하지만 연우는 기억하고 있었다.
아들의 왼쪽 볼에 있던 작은 점을, 그리고 그 점 주변으로 생겼던 희미한 붉은 자국을. 의사는 그것이 자라면서 흉터로 남을 수 있다고 했었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해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 사는지 꼭 찾아주세요. 제발이요. 경찰관은 연우의 절박한 표정에 놀랐다. 회장님, 이 사람이 혹시 제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5년간 꾹 참아왔던 눈물이었다. 그녀는 화면 속 한결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듯 만졌다. 25년. 25년 만에 찾았어요. 내 아들을. 민원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다. 어머니의 눈물에는 그 어떤 말보다 강한 무게가 있었다. 연우는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평생을 품어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윤우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서울역 일대를 수소문한 끝에 연우는 한결의 대략적인 거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 서울역 근처 고가도로 밑에서 지내며 낮에는 명동이나 홍대 거리에서 그림을 그려 파는 청년이라는 정보였다. 길거리 화가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했다. 하지만 연우가 직접 나서기 전에 이 소식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들어갔다. S&W 패션그룹 부사장실. 신기준의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다. 신기준은 5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지닌 남자였다. 그는 서연우의 남편인 한지혁의 형이었다. 25년 전 동생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그는 연우를 대신해 S&W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을 맡아왔다. 겉으로는 헌신적인 가족이었지만 속으로는 회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회장이 아들을 찾았다고? 신기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집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다. 25년 전 그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동생을 제거하고 그 핏덩이마저 보육원에 버리게 했는데 어떻게 다시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비서실장을 불러. 잠시 후 들어온 차민우는 30대 후반에 똑 부러지는 인상을 지닌 남자였다. 그는 원래 서연우 회장의 측근이었지만 최근 신기준의 회유에 넘어가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신기준은 차민우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과거 횡령 사건의 증거였다. 민우 씨, 일이 생겼어. 신기준은 상황을 설명했다. 차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그 청년이 정말 회장님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DNA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회장이 확신하고 있다면 10중 8구 맞을 거야. 문제는 그 녀석이 나타나면 내 입지가 위태로워진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신기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 녀석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해. 회장이 아들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야. 신기준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회사 금고에서 회장 명의로 발행된 고액 수표 몇 장을 빼돌렸다. 그리고 S&W 그룹의 기밀 서류 원본도 몇 개 챙겼다. 이것들을 한결의 거처에 심어놓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었다. 민우 씨가 직접 가서 심어놔. 증거가 명백해야 해. 차민우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거부할 수 없었다. 자신의 목숨줄을 신기준이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차민우는 한결의 거처를 찾아갔다. 고가도로 및 캔버스천으로 대충 가린 공간이었다. 다행히 한결은 없었다. 아마 어디선가 저녁거리를 구하러 간 모양이었다. 차민우는 재빨리 수표와 서류를 한결의 낡은 가방 안 깊숙한 곳에 숨겨 넣었다. 하지만 차민우는 알지 못했다. 구석에 떨어진 작은 물건 하나를 놓치고 갔다는 것을. 한결의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떨어져 나온 건전지 2개였다. 작업하다가 실수로 발로 차버린 것이다. 건전지는 캔버스천 밑으로 굴러들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었다. 다음 날 낮 서연우는 마침내 한결을 찾아냈다. 명동 거리 한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를 발견한 것이다. 연우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실례지만. 한결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연우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눈빛이, 눈매가, 모든 것이 남편을 닮아 있었다. 저를 아시나요? 한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난번에 지갑을 주워주셨다고 들었어요. 제 지갑이었어요.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건. 하지만 그 순간 경찰차 2대가 급정거했다. 경찰관 4명이 쏟아져 나왔다. 한결 씨 맞습니까? 절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한결은 경악했다. 연우도 마찬가지였다.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훔쳤다는 거죠? S&W 패션그룹 회장 명의의 수표와 기밀 서류를 절취한 혐의입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오해예요. 연우가 외쳤지만 경찰은 이미 한결을 체포하고 있었다. 한결의 거처를 압수수색한 결과 수표와 서류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한결은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저는 훔친 적 없습니다.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한결의 가방에서 나온 수표에는 서연우의 서명이 찍혀 있었고 서류에는 S&W 그룹의 기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경찰관이 한결에게 수갑을 채웠다. 잠깐만요. 한결이 소리쳤다. 제 짐 좀. 카세트 플레이어만은 조심히 다뤄주세요. 제발요. 경찰관이 한결의 낡은 가방을 들었을 때 안에서 카세트 플레이어가 보였다. 플라스틱이 금가고 버튼이 망가진 낡은 물건이었다. 경찰관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증거물 봉투에 넣었다. 그게 제 유일한 가족입니다. 제발 조심히. 하지만 한결의 목소리는 경찰차 문이 닫히며 차단되었다. 연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경찰차가 떠나는 것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분명 음모였다. 누군가 한결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연우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차민우에게 연락했다. 민우 씨, 지금 당장 경찰서로 와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화를 받은 차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금 가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차민우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신기준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공범이라는 것을. 그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양심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 한결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은 분명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 지갑을 주었을 때도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반납했다. 그런데 어떻게 회장 명의의 수표와 기밀 서류가 자신의 가방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누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한결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카세트 플레이어였다.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해 갔다. 그것은 한결에게 부모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자신을 버린 사람이 남긴 유일한 단서였다. 언젠가 그 안에 테이프를 들을 수 있으면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제발 부서지지 않았으면. 한편 경찰서 밖에서는 서연우가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담당 형사를 만나 항의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그 청년은 제 지갑을 주운 사람이에요. 그 안에 돈이 수백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도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반납했어요. 그런 사람이 수표를 훔칠 리가 없잖아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증거물이 발견됐고 신고자도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자요? 누가 신고했죠? 그건 익명 신고였습니다. 연우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내부의 소행이다. 회사 내부에서 누군가 한결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아마도 신기준. 연우는 이를 악물었다. 25년 전 남편의 사고도 석연치 않았다. 완벽하게 정비된 차량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났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당시에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아들이 사라진 것도 마찬가지였다.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자신이 정신을 차렸을 때 아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연우는 결심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결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를 아들로 되찾을 것이다. 연우는 한결이 살던 거처로 직접 향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였지만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다. 고가도로 및 을씨년스러운 공간이었다. 캔버스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연우는 그 공간에 쪼그려 앉았다. 아들이 이런 곳에서 25년을 살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낡은 그림 도구들, 찢어진 스케치북, 빈 컵라면 용기들. 그때 연우의 시선이 구석에 멈췄다. 캔버스천 밑으로 무언가 작은 것이 삐져나와 있었다. 연우는 조심스럽게 캔버스천을 들쳤다. 그곳에는 건전지 2개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이건. 연우는 건전지를 집어들었다. AA 사이즈의 평범한 건전지였다. 하지만 이것이 왜 여기 있을까?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놓친 것일까? 연우는 문득 떠올랐다. 한결이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외쳤던 말. 카세트 플레이어만은 조심히 다뤄주세요. 그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그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걱정했다.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했다. 카세트 플레이어. 연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보육원의 아기를 버릴 때 카세트 플레이어를 함께 두고 간다. 그것도 25년 전에. 연우는 25년 전을 떠올렸다. 남편 한지혁은 취미로 카세트 테이프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곤 했다.
갓 태어난 아들을 위해 자장가를 녹음한 적도 있었다. 설마. 연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건전지는 분명 그 카세트 플레이어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안에 테이프가 있다면, 만약 그 테이프에 남편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야 해. 연우는 건전지를 꽉 쥐고 일어섰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췄다.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다. 한결이 그린 그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대부분 풍경화였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공원, 웃고 있는 가족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차가운 거리에서 살면서도 아들은 따뜻한 것들을 그렸다. 자신이 가져보지 못한 행복을 캔버스에 담았던 것이다. 윤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연우는 그림 한 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테두리가 해져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그려진 그림이었다. 세 사람의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장면이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한결이 꿈꿨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연우는 그 그림을 가슴에 안았다. 꼭 데려올게. 엄마가 꼭 데려올게. 그녀는 건전지와 그림을 챙겨 일어났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연우는 주저하지 않았다.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형사는 이미 퇴근한 상태였지만 연우는 당직 형사에게 간청했다. 압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회장님, 지금은 새벽이고. 제발요. 이건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당직 형사는 연우의 절박한 표정에 마음이 움직였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증거물 보관실에서 가져오겠습니다. 10분 후 형사는 비닐봉투에 담긴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져왔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카세트 플레이어는 예상대로 건전지가 빠져 있었다. 그리고 안에는 녹음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연우는 가져온 건전지 2개를 조심스럽게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버튼은 망가져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연우는 몇 번이고 눌렀다. 3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카세트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다. 슈잉 마이너스 슈잉 마이너스 낡은 테이프의 소리였다. 연우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형사도 함께 들어보려고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연우야, 들려? 테이프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에 연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한지혁의 목소리였다. 젊고 따뜻했던 그 목소리.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우리 윤우가 오늘따라 잠을 안 자네. 아빠가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 그런가. 미안하다, 우리 아가. 아빠 목소리라도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했어. 잡음 속에서 남편의 서툰 자장가가 흘러나왔다.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는, 하지만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긴 노래였다. 자장 우리 아기. 곧 잠들 거야. 사랑하는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연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형사가 놀라 부축하려 했지만 연우는 손을 내저었다. 그녀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2손으로 꽉 쥐고 계속 들었다. 윤우야, 아빠가 약속할게. 너를 평생 지켜줄게.
엄마랑 아빠가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건강하게 자라줘. 착한 아이로 자라줘. 사랑해, 우리 윤우. 테이프가 끝났다. 슈잉 마이너스 소리만 남았다. 연우는 주저앉은 채로 통곡하기 시작했다. 25년간 꾹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남편을 잃은 슬픔, 아들을 잃은 고통, 그리고 지금까지 찾지 못한 죄책감. 지여가 우리 윤우를 찾았어. 형사도 숙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다. 연우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형사님, 저 아이를, 윤우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지금은 새벽이고 면회 시간도 아니고. 제발요. 연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25년을 기다렸어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제발 한 번만 봐도 될까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허가해 드리죠. 하지만 짧게만 만나셔야 합니다. 연우는 형사를 따라 유치장으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곧 아들을 만난다. 25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 유치장 앞에 도착했다. 형사가 간수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유치장 문을 열었다. 아내는 한결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한결 씨, 면회 오셨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지쳐 있었고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서연우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다. 지갑을 주었던 그 회장님이었다. 회장님, 왜 여기에? 연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철창 사이로 한결의 얼굴을 만졌다. 한결은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연우는 계속 손을 뻗었다. 윤우야.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윤우야. 엄마가 죄인이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결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연우는 품속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숨겨져 있던 찢어진 가족사진 반쪽을 꺼내 한결에게 보여줬다. 이거 너한테도 있지? 한결은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 속 비닐 커버에는 찢어진 사진 반쪽이 보물처럼 보관되어 있었다. 연우는 철창 사이로 자신의 사진 반쪽을 내밀었다. 맞춰봐. 제발.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사진 반쪽을 꺼냈다. 두 사진이 철창 사이에서 맞춰졌다. 완벽하게 일치했다. 찢어진 선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갓난아기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이건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우는 카세트 플레이어도 철창 사이로 내밀었다. 이것도 들어봤어. 내 아빠 목소리야. 너를 위해 녹음한 자장가. 한결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받아들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우를 바라봤다. 정말이에요? 제가 회장님의 넌 내 아들이야. 연우는 외쳤다. 한윤우. 그게 내 이름이야. 25년 전 겨울에 태어난 우리 아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평생 궁금해했다. 자신을 버린 부모가 누구인지, 왜 버렸는지, 그리고 지금 그 답을 찾았다. 자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음모로 인해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엄마. 한결은 철창을 붙잡고 오열했다. 엄마. 진짜 우리 엄마예요? 그래, 윤우야. 엄마야. 내 엄마가 맞아. 연우도 철창을 붙잡고 울었다. 두 사람은 철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손을 잡았다. 25년 만의 재회였다. 모자는 철창 사이로 서로를 부서져라 껴안으려 했다. 비록 철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 엄마가 꼭 데려갈게. 너는 무죄야. 누군가 너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엄마가 꼭 증명할게. 엄마. 저는 한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었다. 형사와 간수도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숙연해져 있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유치장을 가득 채웠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진실을 밝혀낼 거야.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연우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슬픔은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아들을 25년간 떼어놓았고 이제 다시 만났는데도 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 그 배우를 밝혀내고 응징할 것이다. 형사님. 연우는 형사를 돌아봤다. 이 카세트 플레이어와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도 신청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제 친아들임을 증명하겠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연우는 다시 한결을 바라봤다. 윤우야, 조금만 참아.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엄마.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여전히 철창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져 있었다. 평생 찾아 헤매던 가족을 찾았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연우는 마지막으로 한결의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유치장을 나온 서연우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새벽 3시였지만 그녀는 회사 법무팀장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국과수에 DNA 검사 의뢰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한결의 석방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연우는 알고 있었다. 단순히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한결의 가방에서 발견된 수표와 서류에 대한 혐의를 벗겨야 했다. 그것은 명백히 누군가 조작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연우는 회사로 출근했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비서실장 차민우를 호출했다. 민우 씨, 들어와요. 차민우가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연우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민우 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래요? 어떻게 제명의 수표가 그 청년의 가방에서 나올 수 있죠? 그건 저도 잘. 차민우는 말을 더듬었다. 연우는 책상을 손으로 탁 쳤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회사 금고는 당신이 관리하잖아요. 당신 아니면 누가 그 수표를 빼낼 수 있어요? 차민우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신기준의 협박이 두려웠지만
연우 회장 앞에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특히 어젯밤 유치장에서 목격한 모자의 제외 장면이 그의 양심을 흔들어 놓았다. 회장님, 저는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신기준 부사장이 들어왔다. 회장, 무슨 소란이요? 아침부터 비서실장을 다그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소. 연우는 신기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부사장님도 잘 오셨어요. 어제 체포된 그 청년 한결이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글쎄, 회사 수표를 훔친 도둑이라는 얘기는 들었소만. 그 사람은 도둑이 아니에요. 연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제 아들이에요. 25년 전에 잃어버린 제 아들 한윤우예요. 신기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재빨리 놀란 표정을 지으며 연기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요? 어떻게 그럴 수가? DNA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는 곧 나올 거예요. 연우는 책상 서랍에서 찢어진 가족 사진을 꺼내 신기준에게 보여줬다. 이 사진, 25년 전 지역 오빠와 함께 찍은 거 기억하시죠? 그 아이도 똑같은 사진의 반쪽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신기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렇다 해도 회장, 그 청년이 수표를 훔친 건 명백한 사실 아니오? 현장에서 증거가 발견됐잖소. 그건 조작이에요. 연우가 소리쳤다. 누군가 고의로 그 아이의 가방에 넣은 거예요. 그 아이는 제 지갑을 주었을 때도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반납했어요. 수백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도요. 그런 사람이 수표를 훔칠 리가 없어요. 하지만 증거를 조작한 사람을 찾을 거예요. 연우는 신기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신기준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맞받아쳤다.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차민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점점 더 괴로워졌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신기준의 지시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피해자가 25년 만에 어머니를 찾은 불쌍한 청년이라는 것을. 민우 씨, 연우가 다시 차민우를 불렀다.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알아요. 지금 말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거짓말하면 당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거예요. 차민우의 입술이 떨렸다. 신기준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회장, 비서실장을 협박하는 거요? 증거도 없이? 증거는 찾을 거예요.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당장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겠어요. 그리고 회사 보안팀의 지난 며칠간의 금고 출입 기록을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하겠어요. 그녀는 신기준을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부사장님, 만약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각오하세요. 제 아들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요. 연우가 나간 후 신기준은 차민우를 노려봤다. 정신 똑바로 차려. 입 하나 잘못 놀렸다간 당신도 끝장이야. 하지만 차민우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가 목격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철창 너머로 손을 맞잡고 우는 모자의 모습, 25년 만에 재회한 가족의 모습. 부사장님, 차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은 진짜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신기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놈이 나타나면 내 입지가 위태로워져. 회사는 내가 이끌어야 해. 동생도 제거했는데 그 새끼까지 제거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차민우는 경악했다. 동생을 제거했다고요? 설마 25년 전 사고가. 이제 알았으면 됐어. 넌 이미 공범이야. 입 하나 잘못 놀리면 당신도 같이 감옥 가는 거야. 신기주는 협박을 남기고 나갔다. 차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살인범의 공범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날 오후 연우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담당 형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고 회사 금고 출입 기록을 제출했다. 기록을 보니 사건 전날 밤 차민우가 금고에 출입한 기록이 있었다. 이것 봐요. 사건 전날 밤 11시에 비서실장이 금고에 들어갔어요. 그 시간에 무슨 업무가 있겠어요?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스럽긴 하네요. 비서실장을 소환해서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유치장에서는 한결이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사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S&W 패션그룹 회장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거리에서 살았습니까? 저는 보육원에 버려졌어요. 한결이 대답했다. 누가 왜 버렸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 거리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서연우 회장이 당신 어머니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한결은 수첩에서 찢어진 사진을 꺼냈다. 이거, 그리고 카세트 플레이어요. 제가 버려질 때 함께 있었대요. 어젯밤 어머니가 와서 사진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카세트에는 아버지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검사는 증거물을 살펴봤다. 확실히 사진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나온 음성도 확인되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확실해지겠군요. 이틀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서연우와 한결의 친자 확률은 99.99%였다. 한결은 확실히 연우의 친아들이었다. 이 결과를 받은 경찰은 즉시 한결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수표절도 혐의도 재조사 결과 조작된 증거임이 밝혀지고 있었다. 한결 씨 석방입니다. 간수가 유치장 문을 열었다. 한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다. 복도로 나오자 거기에는 서연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윤우야. 연우가 달려와 한결을 꼭 껴안았다. 이번에는 철창이 없었다. 두 사람은 자유롭게 서로를 껴안을 수 있었다. 한결도 어머니를 꼭 안았다.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엄마, 정말이에요? 이게 꿈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야, 윤우야. 이제 우리 함께 갈 수 있어. 모자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주변의 경찰관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했다. 형사가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재수사 결과 증거 조작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비서실장 차민우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연우는 한결의 손을 잡고 경찰서를 나왔다. 밖에는 고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한결은 차를 보고 주춤했다. 저는 더러운데. 괜찮아. 연우가 한결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눈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한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 타자
연우는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 집으로 가요. 차가 출발했다. 한결은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거리의 노숙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되어 있었다. 윤우야. 연우가 한결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너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엄마, 저는 뭘 해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엄마 옆에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연우의 집이었다. 대문이 열리고 넓은 정원이 펼쳐졌다. 한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런 집은 TV에서나 봤었다. 여기가 회장님 집이에요? 그래, 이제 내 집이기도 해. 연우는 한결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가정부가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다. 회장님, 이분은 내 아들이에요. 오늘부터 이 집에서 함께 살 거예요. 방 하나 준비해 주세요. 가정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움직였다. 연우는 한결을 거실로 안내했다. 일단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자. 그리고 밥 먹고. 한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갔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만은 확실했다. 이것만은 꿈이 아니었다. 한결이 석방되고 며칠이 지났다. 연우는 한결에게 새로운 옷을 사주고 머리를 자르게 하고 건강검진도 받게 했다. 25년간 거리에서 살며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싶었다. 한결은 이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조금씩 적응해 갔다. 하지만 연우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다. 한결을 함정에 빠뜨린 범인을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25년 전 남편의 사고에 대한 의혹도 풀어야 했다. 연우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당시 사고를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파주 외곽의 요양병원에서였다. 서연우 회장님이십니까? 구인호 씨께서 회장님을 찾으십니다. 구인호? 연우는 그 이름을 듣고 기억을 더듬었다. 구인호. 25년 전 남편의 운전기사였던 사람. 사고 당일 운전대를 잡았던 바로 그 사람.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위독하십니다. 며칠 못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회장님을 찾으시면서 뭔가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세요. 연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25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연우는 한결과 함께 파주의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연우는 한결에게 설명했다. 구 기사님은 내 아버지의 운전기사였어. 사고 당일 운전을 하셨던 분이야. 사고 후 크게 다치셔서 한쪽 다리를 잃으셨지. 그분이 저를 보육원에. 아마 그럴 거야.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거야. 2시간 후 그들은 요양병원에 도착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구인호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여윈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한때 건장했던 구인호는 이제 70대 초반에 병든 노인이 되어 있었다. 회장님, 구인호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연우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구 기사님, 저예요.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구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하신 거예요? 구인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신기준 부사장이 브레이크 오일을 빼라고 시켰습니다. 연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회장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협박당했습니다.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인호는 숨을 몰아쉬었다. 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제 아들도, 윤우도 그 사람이? 네. 사고 직후 신기준 부사장이 저한테 지시했습니다. 아기를 데려가서 보육원 앞에 버리라고. 저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납치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을 버린 것이 바로 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도 피해자였다.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다. 구인호가 계속 말했다. 그 뒤로 25년간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연우가 다급하게 물었다. 구인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옆 침대 서랍을 가리켰다. 저기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연우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들어 있었다. 구인호가 설명했다. 사고 전날 신기준 부사장이 저를 불러서 지시하던 걸 녹음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 보험이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집어들었다. 이게 정말? 네. 신기준 부사장의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한 지역을 제거해라. 브레이크를 고장내라. 사고로 위장해라.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한결이 물었다. 제 이야기도 나와요? 구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통화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새끼만 없어지면 회사는 내 거야. 당장 어디 멀리 버려. 그런 내용입니다. 연우는 테이프를 꽉 쥐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25년간의 원한을 갚을 수 있는 증거였다. 구 기사님, 이 테이프를 경찰에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구인호가 힘없이 말했다. 저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비록 협박당했지만 저도 공범이니까요. 하지만 죽기 전에 진실만은 밝히고 싶었습니다. 연우는 구인호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구인호가 한결을 바라봤다. 제가 도련님을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결은 복잡한 표정으로 구인호를 바라봤다. 미워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저 노인도 피해자였다. 진짜 아기는 따로 있었다. 용서합니다. 한결이 조용히 말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다. 하지만 구인호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마지막 소원을 이룬 그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세상을 떠났다. 연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쥔 테이프가 뜨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마지막 양심이었다.
속죄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윤우야, 가자. 연우는 한결의 손을 잡았다. 이제 끝장을 볼 시간이야.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다. 연우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다.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5년 전 사건의 진범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날 밤 연우는 국과수에 테이프를 보냈다. 음성 분석 의뢰를 위해서였다. 테이프 속 목소리가 정말 신기준의 것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했다. 이틀 후 분석 결과가 나왔다. 테이프 속 목소리는 99.8%의 확률로 신기준의 것이 맞았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신기준을 살인 교사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차민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구인호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는 결심했다. 자신도 진실을 밝히기로. 그는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저는 증거 조작에 가담했습니다. 신기준 부사장의 지시로 한결 씨의 가방에 수표와 서류를 넣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놀라 물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심에 괴로워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차민우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신기준에게 협박당한 것, 증거를 조작한 방법, 그리고 신기준이 25년 전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들. 그의 증언은 구인호의 테이프와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신기준을 체포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연우는 경찰에게 부탁했다.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접 끝장을 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주주총회가 내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정식으로 후계자로 소개하겠습니다. 형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경찰을 대기시키겠습니다. 연우는 집으로 돌아와 한결에게 말했다. 윤우야, 내일이 중요한 날이야. 내가 세상에 나서는 날이야.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한결이 불안해하며 말했다. 연우는 한결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우리 함께 가자. 너는 그냥 당당하게 서 있기만 하면 돼.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거리에서 살았던 자신이 이제 대기업 회의실에 서게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S&W 패션그룹 본사 대회의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신기준 부사장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회의실에 입장했다. 그는 오늘 서연우 회장의 해임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몇몇 주요 주주들을 이미 매수해 놓았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난다. 신기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구인호는 죽었고 차민우는 자신의 약점을 쥐고 있으니 함부로 배신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한결은 비록 석방되었지만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경영 능력도 없고 주식도 없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신기준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S&W 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서연우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최근 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져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신기준이 계속 말했다.
회장은 정체불명의 노숙자를 아들이라며 회사에 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 여러분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서연우와 한결이 서 있었다. 하지만 한결의 모습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당당한 자세. 더 이상 거리의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대기업 후계자의 풍물을 갖추고 있었다. 잠깐, 연우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임안 표결 전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신기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장, 지금은 주주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연우는 한결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신기준은 어쩔 수 없이 비켜섰다. 연우는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25년 전 잃어버렸던 제 친아들 한윤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연우는 준비한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다. DNA 검사 결과지, 가족사진, 그리고 카세트 플레이어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친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후계자로 소개합니다. 신기준이 비웃었다. 회장, 아무리 친아들이라도 경영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주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을. 주식 말씀이십니까? 한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오늘 아침 제가 S&W 그룹 지분 30%를 인수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신기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어머니께서 보유하신 지분 일부와 몇몇 우호주주분들의 지분을 양도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한결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정말로 주식 양도 계약서가 있었다. 연우는 지난 며칠간 은밀히 움직였던 것이다. 자신의 지분 일부를 아들에게 양도하고 신뢰하는 주주들도 설득해 한결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한결은 신기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제 이름을 정정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서민혁입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의 이름 한 글자를 따와서 서민혁입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민혁은 천천히 신기준에게 다가갔다. 작은아버지. 서민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25년 전 당신이 쓰레기통 옆에 내다버린 그 피덩이가 바로 저입니다. 신기준은 뒤로 물러났다.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연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증거가 있습니다. 25년 전 제 남편을 살해하고 제 아들을 유기한 증거가 있습니다. 연우는 노트북을 조작했다. 스피커에서 녹음 테이프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한지혁을 제거해라. 브레이크 오일을 빼라. 사고로 위장해라. 신기준의 목소리였다. 회의실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 새끼만 없어지면 회사는 내 거야. 당장 어디 멀리 버려. 다시 신기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아기에 대한 이야기였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건 조작이야. 신기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연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국과수 음성 분석 결과입니다. 99.8% 확률로 당신 목소리가 맞습니다.
연우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그리고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차민우가 들어왔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단상에 올랐다. 저는 신기준 부사장의 지시로 서민혁 씨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준 부사장이 25년 전 살인 교사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기준은 비틀거렸다. 너 이 배신자가. 배신자는 당신입니다. 차민우가 외쳤다. 저는 더 이상 살인범의 공범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경찰들이 들어왔다. 담당 형사가 영장을 보이며 말했다. 신기준 씨 살인 교사 및 영아 유기, 증거 조작,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신기준은 최후의 발악을 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회사는 내 거야. 내가 25년간 키운 회사라고. 형님 회사가 아니에요. 서민혁이 차갑게 말했다. 이 회사는 우리 아버지가 세운 회사입니다. 당신은 그저 도둑질한 것뿐이에요. 경찰이 신기준에게 수갑을 채웠다. 신기준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다. 한지혁은 무능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회사가 망했을 거야. 무능한 건 당신이에요. 연우가 조용히 말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살인 같은 짓 안 해도 성공합니다. 당신은 그저 비겁한 살인자일 뿐이에요. 신기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경찰에게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25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한 주주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 회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다. 주주들은 서민혁을 향해 환호했다. 서민혁 상무, 새로운 후계자, S&W의 미래. 서민혁은 깊게 인사했다. 그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거리에서 살며 온갖 어려움을 겪었던 그에게 이 정도의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주주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민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비록 경험은 부족하지만 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정직하고 떳떳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다. 연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25년 만에 되찾은 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총회가 끝나고 모자는 회장실로 돌아왔다. 서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이게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윤우야. 연우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함께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워보자. 네, 엄마.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창밖의 서울 시내를 바라봤다.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것 같았다. 신기준의 체포 이후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구인호의 녹음 테이프, 차민우의 증언, 그리고 추가로 확보된 증거들이 모두 신기준의 범죄를 입증했다. 25년 전 한 지역의 사고는 계획된 살인이었고 서민혁의 유기 역시 신기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검찰은 신기준을 살인 교사, 영아 유기, 증거 조작, 횡령, 배임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대기업 권력 다툼의 비극,
25년 만에 밝혀진 진실, 거리의 노숙자에서 재벌 후계자로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서민혁은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수많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그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회사 업무를 배우는 데 집중했다. 비록 경영 경험은 없었지만 거리에서 살며 배운 생존력과 통찰력이 그를 도왔다. 연우는 아들에게 회사의 모든 것을 가르쳤다. 경영 전략, 인사 관리, 재무 분석, 마케팅 등 하나하나 손수 가르쳤다. 서민혁은 놀라운 속도로 흡수했다. 거리에서 살며 사람을 보는 눈이 길러졌던 그는 직원들의 마음을 읽고 소통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서상무님은 다른 후계자들과 달라요. 한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다.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세요. 실제로 서민혁은 회사의 최하층 직원들까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 청소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 공장 노동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회사의 진짜 모습을 파악했다. 저도 한때 거리에서 살았어요. 서민혁은 직원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서 밑바닥의 어려움을 알아요. 우리 회사가 진정으로 좋은 회사가 되려면 모든 직원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의 진심은 직원들에게 전해졌다.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신기준 시절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고 소통과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았다. 한편 법정에서는 신기준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첫 공판에서 신기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저는 무죄입니다. 그 녹음 테이프는 조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다. 국과수의 음성 분석 결과, 차민우의 증언, 그리고 25년 전 사고 차량에 대한 재감정 결과. 브레이크 오일이 인위적으로 제거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동생을 살해하고 조카를 유기했습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25년간 그 범죄를 숨기고 회사를 사유화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방청석에는 연우와 서민혁이 앉아 있었다. 서민혁은 신기준을 차갑게 바라봤다. 한때 자신을 버린 그 사람,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 신기준도 서민혁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내가 너를 그냥 두지 말았어야 했어.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재판은 계속되었고 증거는 명백했다. 신기준의 변호인도 할 말이 없었다. 3개월 후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신기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은 동생을 살해하고 조카를 유기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25년간 그 죄를 숨기고 회사를 농단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신기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25년. 자신이 한 지역을 죽이고 권력을 누린 기간만큼의 형량이었다. 그는 법정을 나가며 서민혁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다. 서민혁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서민혁 상무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민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졌고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올바르게 경영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이어갔다. 신기준 전 부사장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서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피해자의 몫입니다. 저는 법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그분도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연우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민혁이야. 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래,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 앞날만 보고 가자. 모자는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다. 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쏟고 있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회사로 돌아온 서민혁은 본격적으로 개혁에 나섰다. 신기준 시절의 비리를 청산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했다.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꿔나갔다. 우리 회사의 진짜 자산은 사람입니다. 서민혁은 임원회의에서 말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할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고 생산성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S&W 그룹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연우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해했다. 25년간 찾아 헤매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이 감사했다. 비록 거리에서 고생했지만 그 경험이 아들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에서 모자는 대화를 나눴다. 엄마, 제가 거리에서 살 때요. 서민혁이 말했다. 정말 힘들었어요. 추위, 배고픔, 외로움. 모든 게 힘들었어요. 미안해, 민혁이야. 아니에요, 엄마. 서민혁이 고개를 저었다. 그 경험 덕분에 저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거리에서는 가면을 쓸 수 없거든요. 다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직원들을 그렇게 잘 이해하는구나. 네. 그리고 엄마, 저는 제가 거리에서 산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연우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 우리 민혁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감사해요. 25년간 저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25년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1년 후 S&W 패션그룹은 서민혁 상무의 리더십 아래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매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직원 만족도는 업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 해외 진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뉴욕과 파리에 새로운 매장을 열었다. 서민혁은 이제 완벽하게 경영자의 모습을 갖추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다. 매주 한 번씩은 회사 식당에서 일반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소통했다. 그의 책상에는 여전히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놓여 있었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서민혁은 일찍 퇴근했다. 오늘은 어머니와의 약속이 있는 날이었다.
매주 금요일은 모자가 함께 저녁을 먹는 날로 정해져 있었다. 어떤 중요한 일정이 있어도 이 약속만은 지켰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서민혁이 집에 들어서며 밝게 인사했다. 거실에서는 연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을 오가고 있었다. 어머, 우리 아들 왔구나.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연우는 요즘 요리에 푹 빠져 있었다. 25년간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엄마표 밥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였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었다. 서민혁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자, 다 됐다? 연우가 음식을 식탁에 차려놓았다. 김치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그리고 각종 반찬들. 서민혁은 식탁에 앉으며 미소 지었다. 와, 오늘은 정말 푸짐하네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연우가 물었다. 서민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눈이 커졌다. 아, 1년 전 제가 석방된 날이네요. 그래.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날이지. 연우는 서민혁의 그릇에 김치찌개를 가득 퍼주었다. 많이 먹어. 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더라. 서민혁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맛봤다. 짠맛이 조금 강했다. 하지만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찌개예요. 거짓말. 짜다는 거 다 알아. 연우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서민혁은 진심이었다. 그는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다. 진짜예요. 엄마가 해준 밥이 평생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25년간 혼자 먹었던 끼니들이 떠올랐다. 편의점 삼각김밥, 길거리에서 얻어먹은 밥, 쓰레기통에서 건진 빵.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과 비교되었다. 미녀가 연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잠시 눈물을 흘렸다. 엄마, 울면 안 돼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서민혁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연우도 눈물을 닦고 웃었다. 그래, 맞아. 오늘은 웃어야지. 두 사람은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식탁 맞은편에는 남편 한지혁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서민혁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저 잘 크고 있어요. 아버지가 세운 회사 잘 지키고 있어요. 연우도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아들 훌륭하게 컸어요. 당신 닮아서 착하고 성실해요. 자랑스러워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모자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TV는 켜지 않았다.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서민혁이 말했다. 지난번에 제가 길거리 화가였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미술부 직원들이 저한테 그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 토요일마다 미술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같이 그림 그리고 전시회도 할 거예요. 수익금은 전부 노숙자 쉼터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연우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힘들었던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다니.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거리에서 살 때 친절하게 대해준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서민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실 가끔 꿈을 꿔요. 아직도 거리에서 자고 있는 꿈. 그러면 깨서 한참을 멍하니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헷갈려서 연우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진짜야, 민혁아. 이게 진짜 내 삶이야. 이제 다시는 거리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알아요, 엄마. 그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다. 서민혁이 일어나며 말했다. 엄마, 저 이제 들어가서 쉴게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푹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서민혁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1년 전만 해도 자신의 방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거리의 고가도로 밑이 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방이 있고 포근한 침대가 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윤이나는 생각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다. 25년간 노숙자로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대기업 상무가 되어 있다. 어머니를 찾았고 아버지의 원수도 갚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아버지, 서민혁이 중얼거렸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아버지의 회사를 잘 지키고 있죠? 바람 소리만 창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서민혁은 아버지의 대답을 들은 것 같았다. 잘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서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바쁜 하루가 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머니가 있고 믿어주는 직원들이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다. 거실에서 연우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 아들 봤죠? 정말 훌륭하게 컸어요. 당신 걱정 안 해도 돼요. 연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25년간 품어왔던 죄책감과 슬픔이 이제는 감사함과 행복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들을 찾았고 진실을 밝혔고 새로운 가족을 이뤘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게요. 민혁이랑 저 행복하게 살게요. 연우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일어났다. 식탁을 보니 아직 설거지할 그릇들이 남아 있었다. 평소 같으면 가정부에게 맡겼겠지만 오늘은 자신이 직접 하고 싶었다. 설거지를 하며 연우는 웃었다. 회장이 직접 설거지를 하다니. 하지만 이것이 행복이었다. 아들을 위해 밥을 하고 함께 먹고 설거지를 하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다. 설거지를 마친 연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어디선가 아직도 거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연우는 결심했다. 내일 서민혁과 상의해서 노숙자 지원 재단을 만들어야겠다고. 모두가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연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것이 아들이 겪었던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밤은 깊어갔다. 집안은 평화로웠다.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의 잔잔한 숨소리만이 들렸다. 25년간의 악몽은 완전히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따스한 봄날만이 펼쳐져 있었다.
한때 텅 비어 있던 식탁 맞은편 자리가 채워졌다. 한때 찾을 수 없었던 가족이 돌아왔다. 한때 잃어버렸던 행복이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승리했다. 25년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사랑, 끝까지 버텨낸 아들의 강인함,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그 모든 것이 모여 이 행복한 결말을 만들어냈다. 창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겨울은 춥지 않았다. 따뜻한 집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밝은 미래가 있었다. 회장님과 낡은 지갑, 그리고 25년의 기다림은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고요한 오늘의 아침, 이야기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여기까지입니다. 창가에 날라와 앉았습니다. 당신의 오늘도 부드러운 햇살이 어제보다 방안을 더 가득 채우는 행복하길 평화로운 기도할게요. 순간이었습니다. 고요한 아침, 끝까지 작은 시청해 새한 주셔서 마리가 창가에 날라와 감사드립니다. 앉았습니다.